화면 보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면역하고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산은 깊고 물은 높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 아니죠. 장군의 팔뚝은 가늘고 어린아이의 다리는 굵구나. 천년 묵은 용이 미꾸라지에게 잡아먹힌다. 초승달 옆에 있는 저 보름달은 언제부턴가 대지를 비추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묻는 이가 있다면 아기는 뛰고 어른은 긴다라고 말하리라. 권위적인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 이 말을 제가 좀 보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냥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진리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러한 그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보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게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관. 우리가 이제 그 관상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을 좀 키우는 것이 좀 삶의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너무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 또 이게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또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나 또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으면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5년 후, 10년 후가 돼서 똑같이 이러한 그 후회스러운 어떤 삶을 되풀이지 않도록 살아보는 것이 과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금의 현재 삶을 조금 잘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면역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어떤 양방적인 부분과 또 한방적인 부분을 짬뽕 시켜놓은 의학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의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보조식품 사용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합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은 좋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건강식품, 기능식품, 보조식품을 각 사람들한테 맞게끔 적절하게 잘 처방을 해주는 그런 것이 통합의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잠깐만요. 자,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든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인 적응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장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크게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물만 바뀌어도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환경만 조금 바꿔도 잠 못 자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닥 건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빨리빨리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장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죠. 식이, 영양, 운동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하고 영양이에요. 이것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라든가 또 장애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의 문제, 또 독소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호르몬의 교란,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의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병 들기 전에 예방을 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사후처방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질병이 걸렸을 때 증상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 걸렸을 때가 아니라 걸리기 전에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증상을 좀 이렇게 내가 현재 지금 나타나는 증상, 내가 지금 나타나고 내 몸에 나타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러분들은 잘 캐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틀어서 약 한 70톤 정도의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세포에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탄수화물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지방이 됐든 일단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탄수화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입에 들어가서 씹잖아요. 씹으면 입 안에서 엿당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돼요. 엿당이 발생이 돼서 이제 위로 넘어가잖아요. 위로 넘어가서 소장으로 가면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서 세포에 영양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입에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 거고,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많이 씹어도 입에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분해가 돼요. 위에서 분해가 되면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를 시켜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아미노산이 돼서 세포들의 영양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지방은 입을 통해서 위 넘어가서 십이지장에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릴로 바꿔져서 소장에서 영양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입에서 엿당이 만들어지고, 엿당이 만들어지고 넘어가서 소장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입에서 오랫동안 씹히지 않고 넘어간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50%는 입에서 엿당이 되고, 나머지 50%는 탄수화물이 소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까지 탄수화물이 그냥 엿당으로 분해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힘드냐? 췌장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입에서 분해가 안 되고 소장까지 넘어가는 가장 좋은 먹거리가 뭐냐면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이 제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음식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 국밥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은 엿당이 되고 반은 탄수화물이 돼서 반은 그냥 소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소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먹는 것들은 반은 입에서 엿당으로 되고 반은 탄수화물이 소장까지 넘어가서 췌장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책 중에 물 따로 밥 따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국에다 밥 말아 먹고 물에다 밥 말아 먹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음식에 먹는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조금 조절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 식생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자, 유전적인 요인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몸의 유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세포의 유전자가 있어요. 세포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포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고 태어나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의 유전자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의 유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바꿔보는 노력을 지금부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인은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면역력하고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들은 일단은 독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독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음식, 두 번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뭐 화장품, 샴푸, 방향제, 플라스틱 용기, 이 제가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 플라스틱 용기하고 비닐이거든요. 너무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쌀 때도 이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닐팩에다도 싸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너무너무나 많은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독소, 스트레스, 뭐 호르몬, 특히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살충제, 특히 이 농약, 살충제, 식품 첨가물, 밀가루 음식, 술, 담배, 뭐 호르몬 이러한 것들, 특히 뭐 방사선 이러한 것들이 외부 독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좋다라고 하는 음식도 섭취를 하지만 또 본의 아니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뭐 방사선이라든가 또 식품 첨가물, 살충제, 농약 이런 것들은 내 어떠한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몸속에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첨가물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스파탐이라든가 뭐 안식향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뭐 향료, 뭐 타르색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특히 세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미생물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유전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세포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미생물들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약을 먹어서 날씬해지는 거 하고 그냥 뭐 좋은 거 먹어서 좀 뚱뚱한 거 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빼빼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통통해도 괜찮은데 아무튼 어떠한 상태로 내 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약에 대한 독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어 간다는 거죠. 혈압약에 의해서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들이 결핍이 되고 당뇨약에 대해서 코큐텐이라든가 비타민 U가 결핍이 됩니다. 특히 항암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임약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약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영양소는 상당하게 많이 결핍이 되어 간다는 거. 그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영양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이제 문제점들은 물론 뭐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염병이 크게 번지게 되면 과연 어떠한 치료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 이걸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이름으로는 디지즈 X라고, 질병 X라고 일단은 명칭을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창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손상된 유전자를 잘라서 제거를 시키고 정상적인 유전자들끼리 붙여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자. 이러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실용화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잘라서 제거시키고 정상적인 것들을 이어가지고 몸을 치료를 시키겠어요. 물론 내 차례가 오면 빨리 돌아온다라고 하면 금방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해결은 일단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면역의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역을 유지하고 또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빼고서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 내에 있는 이 미생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먹게 되면 무기력증이 빠지거든요. 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뭐 생동감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뭐 어디 젊었을 때는 뭐 가까운 데라도 나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엑스레이 찍는 것이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질병의 1단계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이 에너지는 우리 인생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니까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면하고 휴식을 통해서 복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잠이 오는 겁니다. 계속 쉬고 싶고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이것은 질병의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자, 2단계로 넘어가면 독혈증이라고 합니다. 독혈증은 이게 제거가 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어떻게 혈관을 타고 돌겠죠. 혈관을 타고 돌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어디가 있어요? 혈액에 있거든요. 혈액에 혈액의 백혈구에가 혈액을 보면 그 원심분리기로 돌리면 혈장과 혈구가 나눠집니다. 원심분리기로 혈액을 돌리면 밑에 빨갛게 있는 것은 혈구고 위에 노랗게 뜨는 것은 혈장이에요. 그 혈장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혈구에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백혈구가 면역세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혈액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어떻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겠죠. 혈액을 타고 돌게 되면 누구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 독소인 거죠. 이 독소에 가장 큰 중요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대장에 있는 독소예요. 그래서 변비가 오랫동안 있는다라고 하면 혈액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탁하게 되는 거고 혈액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뭐 그냥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면역력의 중요한 하나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체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건강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체온이 우리 몸의 정상 체온 36.5도가 어느 부위의 온도를 말할 것이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따가 어,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안 해줄 거예요. 어,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독소를 이제 제거시키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잠을 자는 거, 이렇게 하라고 우리 몸은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취해야 되는 거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잠을 자고 싶으면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내가 죽으면 평생 그냥 눈 감고 있을 건데 지금이라도 눈 뜨고 있어야지 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잠을 안 자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잠도 많이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3단계로 넘어가면 과민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예민하게 과민하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일단은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3단계로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배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게 되면 첫 번째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뭐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항상 등 긁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녁만 되면 등을 긁어주라고 그래요. 근데 긁어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긁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몸에 독소가 많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 독소를 빼내는 해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민 증상들은 살을 찌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론은 몸에 독소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무시를 하게 되면 염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증은 또 내 몸에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 몸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도 무시하잖아요. 이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이 완화되면 그게 좋아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진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 몸에 독소는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증은 없어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염증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 더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몸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축적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궤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궤양의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독소의 공격에 의해서 상당한 많은 부위에 우리 몸에 파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궤양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경화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경화증은 어떻게 해요? 조직이 딱딱해지는 부분을 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있으면 이 독소들이 내 몸에서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세포들이 격리를 합니다.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 어떠한 음식을 일단 차단을 하고 몸에 독소를 빼고 염증을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면 세포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토록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신호를 안 받고 내 말을 안 듣는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포가 이제 난폭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뭐가 되겠어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처음부터 나쁜 애가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고 나를 이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미치게 만들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치도록 만들었는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난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과연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내가 미치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소식을 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내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소장에서 영양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소화가 돼서 소장에서 세포들한테 공급이 되는 영양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는 유익균이 25%가 있습니다. 유해균이 15%가 있어요. 그러면 유익균, 좋은 균 25%는 절대 잘 안 바뀝니다. 일단 25%는. 유해균 15%도 일단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중간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균이 60%예요. 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가면 85%, 유해균으로 가버리면 75%가 유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의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먹는 먹거리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유익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거리는 일단은 삼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떠한 상황일 때 유해균이 더 많아질 것이냐.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일단은 잠 적게 자는 거,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에요. 이게 유해균의 상태를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붙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들, 뭐 계면활성제, 중금속, 농약, 뭐 환경 호르몬, 알루미늄, 비닐, 또 음식이 산패된 거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산패된 거.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두유 있잖아요. 두유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끓여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다 버렸는데, 그렇게 아무튼 유효기간 지나는 거 아깝다고 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래서 그건 유해균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해균 쪽이 많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걸 이제 뭐라 하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요. 디스바이오시스.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소화가 안 되는 거 증상. 두 번째 변비 증상. 세 번째 설사 증상.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변비 증상이 있고 설사가 나타나고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 몸에 유해균이 더 많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소화제 먹고, 설사하니까 그냥 지사제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익균의 양을 늘려 보이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이제 상태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면역력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80%가 장입니다. 이 장에 이 소장에 있는 림프 조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걸트, 적어졌잖아요. 걸트,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용종이 나타나고 개실이 나타나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과민성 장증후군, 그다음에 베체트병,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러지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아토피 증상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 비염, 이것도 마찬가지 면역의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도 면역의 조절을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천식이나 비염도 면역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의 어떤 상태를 개선시켜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장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 질환에도 반드시 유해균의 수를 늘려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암에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항암제라든가 또 이러한 질환 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상당히 많이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의 문제, 또 비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의 가장 큰 원인도 이 장내 미생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절대 요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떠한 다이어트든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런데 요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유익균의 상태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조금 과식을 해도 절대 다시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찌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도 면역 조절의 이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은 면역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면역의 상태를 개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통풍도 마찬가지예요. 통풍,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거나 또 음식이 잘못이잖아요. 육류, 뭐 우유, 계란, 밀가루 음식,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통풍은 뭐냐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화가 되지 않고 다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유해균이 많은 상황으로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글루텐, 밀가루 음식, 빵, 면류, 과자류 이런 것들은 정말 맛있기는 하잖아요. 맛있어요. 먹고 싶고. 한 번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는 게 이 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먹어야 되는데 저 오늘 과자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삼가를 좀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뭐 소염 진통제, 알코올, 특히 유제품, 우유나 두유. 우유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면 두유는 괜찮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나 두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해균이 많은 이 박테리아, 뭐 기생충, 균들 이런 것들 정말 내 몸에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장누수군이 생기면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생깁니다. 뭐 여드름이나 뭐 알코올 중독, 천식, 뭐 습진, 건선, 두드러기, 뭐 간 기능의 문제, 또 자가면역 질환, 또 호르몬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소의 가장 큰 것들은 일단 약물에 대한 부분, 그냥 뭐 의뢰껏 뭐 그냥 조금만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 하나를 드시더라도 굳이 안 드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삼가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항생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항생제를 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육류를 적게 드시는 거예요. 육류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일단은 항생제는 내 몸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게 림프잖아요. 이 림프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소장 안에 있는 림프절이거든요. 그 소장 안에 들어있는 이 림프 그 소장 안에 육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모. 소장이 한 6m에서 7m 정도가 되는데 소장 안에 분포되어 있는 육모가 한 개의 육모가 300만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 전체 육모가 300만 개예요.
그러면 육모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털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는 것처럼 막 올라와 있는데 한 개의 미세 육모에 5천 개의 털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장 전체에 이 육모에 붙어져 있는 이 미세 육모가 1,500만 개가 붙어져 있거든요. 이 1,500만 개가 소장의 상피세포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기를 이제 집합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 림프절의 80%가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의 80%는 일단 장에 있는 거예요. 그 장에 있는 소장의 상피세포예요. 미세 육모 상피세포, 장 점막 여기에가 80%가 있는 거고 그 집합 림프절을 우리가 원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원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림프구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그 림프구에가 NK세포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림프절의 NK세포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의 80%는 어디에 있느냐? 소장에 있어요. 그리고 10%는 대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의 상태를 얼마만큼의 좋게끔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에는 과립구가 있고 과립구, 단핵구, 림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립구에가 뭐가 있냐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과립구의 호중구가 이제 중요한데 과립구에서 내 외부에서 내 몸에 균과 바이러스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출동을 하는 게 호중구가 출동을 해요. 호중구는 누구냐? 아주 유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방위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한 대 때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 하고 이제 조금 방어해주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청원경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출동을 하냐? 단핵구에 있는 대식세포가 출동을 해요. 대식세포가 가서 확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식세포가 못 잡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출동하는 애가 림프구에 있는 T세포, 독성 살해 T세포, NK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든 못 잡아먹었던 애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정의 부대가 T세포, 독성 살해세포, NK세포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NK세포잖아요. 이 NK세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는 세균, 암세포를 다 없애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다 소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자, 하루에 1조 개 정도가 죽습니다. 하루에 1조 개가 죽어요. 1조 개가 죽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포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제 스스로 자살하는 애가 있고 다른 애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는 아포토시스라고 하고 하나는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 얘가 이제 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형되는 거죠. 일단 이 몸에 이제 세포가 죽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림파구가 있는 곳이다. 이 림프구가 있는 곳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림파구가 있는 곳은 소장 내에 있는 상피세포, 장 점막에 있는 집합 림프절에 다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방어, 정화, 재생, 기억에 작용을 합니다. 자,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어요. 후천 면역은 거의 대부분 B세포, T세포에서 한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림프구 있잖아요. 림프구. 쭉 보시면 도움세포, 억제세포, 살해세포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포 독성 살해세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그냥 그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과립구는 과립구하고 과립구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위고, 그 다음에 단핵구, 그 다음에 아주 가장 강력한 게 림프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세포는 그냥 전체를 다 잡아먹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이제 여기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NK 세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를 보면 뭐 T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그 생각을 좀 이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세포성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바이러스는 단독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포 안에 있는 DNA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너무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알러지 반응도 마찬가지 면역력에 조절을 시켜주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면역으로 작용을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오래된 면역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래된 면역은 간, 장, 자궁, 맹장, 편도, 이하선, 악하선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 면역세포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특권 부위는 눈, 고안, 뇌, 이 세 군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특권 부위예요. 그래서 면역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NK세포가 아주 가장 강력한 NK세포. 그래서 이 NK세포는 혈액 한 방울에 약 1000개의 NK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개의 NK세포에서 이 NK세포 한 개는 12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 일단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상당하게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NK세포의 어떠한 이 활동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 올려줄 수 있는 것이 트랜스퍼 팩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이제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암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고 얘가 암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절대 스스로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주는 것이 일단은 관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NK세포에 의해서 이제 암세포도 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분과 염분과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먹거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존 유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후성 유전학은 미생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 질병에 대한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후성 유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알코올 적게 드시고 약물 적게 드시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 팩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 팩터는 트랜스 팩터 아연이 있고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가 있잖아요. 아연은 NK세포 활성도를 283% 올려주고 팩터 플러스는 437%를 올려주잖아요. NK세포를 활동성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팩터 아연과 팩터 플러스를 먹어서 두 가지를 같이 먹어서 면역력을 조절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 팩터 아연은 아연대로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주는 거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NK 세포 활성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먹어야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팩터 아이언만 먹어도 조절이 되는 거고 팩터 플러스를 먹어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터 플러스가 437%인데 팩터 플러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있잖아요. 그 점막의 육모나 세포 표면의 육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원료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팩터 아이언에는 말 그대로 그냥 면역 전달 물질만 들어있는 거고 팩터 플러스는 세포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K세포 활성도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다른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뭐 마늘이나 뭐 양파나 뭐 동충하초, 표고버섯 다 면역력 올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가 NK세포 활성도를 훨씬 더 올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NK세포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올려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문제예요. 자,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트랜스펙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는 얼마 막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는 사실은 백신하고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 과연 이것을 내가 맞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백신은 면역 반응, 그러니까 잠잠해져 있던 면역 반응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백신이 들어가면은 결론은 뭘 해야 되냐면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서 이게 치료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신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백신의 성분이라는 거죠. 백신의 성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은하고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이 내 몸에 수은과 알루미늄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얘네들을 없애려고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안 하고 어떻게 내 몸에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주면 코로나의 문제는 금방 또 해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머리에 어떤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백신을 맞은 것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어떤 먹거리가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이 소장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먹거리를 얼마만큼 차단을 할 것이냐 이거고, 혈액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이대로 일단 저는 마치고요. 일단 마치고